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장동수라고 합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작은 그 스튜디오 MID라는 비주얼라이징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한 2002년 이제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연세대학교 의과대 해부학교실에 이제 조교로 근무하면서 좀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해부를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년, 7년 정도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가, 이제 보통 이제 본과 학생들이 이제 해부 실습을 하게 되면은 제가 데모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이게 시대가 많이 변해가면서 연구 논문도 이제 제출하는 방법들도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이제 노란 봉투, 국제우편으로 보내던 그 시절이 지나고 온라인으로서 디지털화 되면서 데이터들을 업로드하는 그 시기로 변해가는 당시 2008년부터 세브란스 병원이 연구 중심 병원으로 되면서 연구 지원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여러 SCI 논문 관련된 부분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래픽 지원을 해놓은 사항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당시에 제가 그 2017년이었나요? 당시에 이제 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라이센스가 이제 많이 보급화되면서 연구원 분들도 논문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증도 있었고 저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 방법론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 어떨까를 처음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많은 연구자분들이 거기에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너무 놀랐던 거죠. 그동안은 개인적으로만 이제 연구 지원 부분들만 대상으로 개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오다가 이 오프라인으로 같이 보면서 다들 여기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정말 문을 못 닫을 정도로 오셔서 저도 정말 놀랐었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뭐 이제 학술 대회라든지 학교 기관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계속 이 피겨에 대한 부분들, 특히 피겨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래픽 섹터 수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피겨에 대한 부분들은 그 누구도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경험의 바탕에서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대학원을 처음 이제 그 들어오셔서 아마 이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은 공감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들은 저게 과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강의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마 제가 얘기하면은 굉장히 아마 무릎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피겨 부분들을 한 70%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30% 정도는 최근에 이러한 그래픽 레트리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3분 스피치란 말이 이제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다 보니까 요점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들 많이 바라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쇼츠에 많이 이렇게 중독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요약돼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앱스트랙트를 보는 것보다는 그림 초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봐야 내가 단번에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곁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야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많은 경험들,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해줬던 내용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CMH, 대한 간학회라는 학회에 발표하러 갔다 왔었는데요. 그 앞에 연자분들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박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정성 있는 논문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는 피겨를 가독성 있게 좋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냥 가독성 좋게라는 말로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독성 좋게 보여줘야 될 것인지 오늘 제가 비포 애프터를 같이 곁들여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널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셀 저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어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픽 레스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이처에 대한 피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피규어 가이드라인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연구를 보면은 컨비네이션 피규어, 요즘은 이제 연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한 피규어에 컨비네이션 피규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피규어를 정리하는 것은 아마 지금도 여전히 파워포인트에 친숙하고 파워포인트를 아마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들은 1순위는 파워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좀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씩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시만요. 그 우선은 전체로 내용을 보면은 그 논문에는 그 이미지 보면 한 네 가지 타입을 볼 수 있는데 라인 아트, 하프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컨비네이션 피규어 이런 식으로 다 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저널들마다 좀 규정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 라인 아트 같은 경우에는 1000 dpi 아니면 1200 dpi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냥 300 dpi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비네이션 피규어에는 그레이스케일 아웃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컬러도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컬러는 그냥 해상도는 300 dpi로 가져가면 되겠다. 그리고 컨비네이션 피규어 형태에서는 간혹은 600 dpi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실 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신데 저널에서 아트웍 가이드라인에 보시게 되면은 비트맵도 요구하고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PDF, EPS 파일 그리고 SVG 파일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벡터 파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디자인 툴을 쓰게 되면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 쓰게 되면 칼라 모드가 있습니다. 이 칼라 모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디지털화된 모니터로 볼 때는 그냥 RGB 칼라로 보게 되는데 출력용으로는 CMY 칼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칼라를 분할해서 진행하거든요. 인쇄를 할 때. 과거에는 한 2008년, 2005년 당시에는 논문을 다 투고할 때는 CMYK 칼라로 칼라 포맷을 저장해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저널들이 이제는 디지털화되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출력을 CMYK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될 수 있는데 RGB 칼라 모드에서는 지금 형광 이미지가 이렇게 형광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게 띄고 있는 반면에 CMYK로 칼라 모드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색깔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많은 피규어를 정리하다 보면은 연구자 입장에서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박현우 교수님 랩실에서 한번 박사 선생님께서 피규어를 정리하시다가 전혀 모르고 다음날이 소울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보는데 칼라 모드가 CMYK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정리하고 이게 보여줘야 노출될 수 있는 형광 물질이 때는 두드러져야 되는데 이게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색에 그냥 내가 이제 눈이 적응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항상 꼭 이게 항상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순위로 본다면은 피규어를 정리하실 때 반드시 RGB 칼라 모드, 내가 이제 칼라 모드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게 우스갯소리로 RGB 칼라는 프레시한 삼겹살, 그래서 CMYK 칼라는 냉동 삼겹살로 비유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딱 생각을 하시면 색깔이 내가 연구하고 있는 칼라가 어떤 칼라를 띠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네. 방금 보여준 CMYK는 언제 쓰는 건가요? CMYK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할 때 그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으로 이거는 이제 인쇄소에서 진행할 때 보면은 우리가 디지털 프로그램에다가 외장 하드를 가지고 CMYK 컬러를 먼저 분할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인쇄소에 가면은 영상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깔 네개의 필름을 네개로 분할하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미술 시간에 배웠을 건데 석판에다가 이걸 전사를 합니다.
인쇄소에서 이거를 롤에다가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으로 색깔 잉크를 넣어서 이걸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인쇄 쪽에 이제 진행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CMYK 컬러의 경우에는 형광 물질이 인쇄가 됐을 때는 잘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인쇄소에서는 색깔을 추가적으로 형광 띠는 롤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충무로의 전문 회사에다 제가 여쭤봤더니 사실 우리가 디지털화된 거를 그 이제 저널의 아트웍 가이드라인에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출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CMYK 컬러로요. 그래서 CMYK 컬러로 하지 말고 RGB 컬러로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뭐냐면 강제로 디지털화해서 그냥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과도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CMYK 컬러로 해서 서브미션 했을 때는 얘는 에러라고 이렇게 피겨를 하나씩 올리면은 전산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포맷을 바꿔라고. 이거마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브미션 처음 할 때부터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저널에서는 제발 300dpi를 해달라. 300dpi를 해달라. 이 300dpi가 뭐냐면요. 1인치가 있습니다. 1인치 안에 다시 300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디지털에서 모니터에서 이미지를 볼 때 72dpi가 적정 도트거든요. 근데 인쇄를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도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00dpi에다가 RGB 컬러 아니면 CMY 컬러를 요구했었지만 이게 또 역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동화 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결론은 예, RGB 컬러로 하고 CMY 컬러는 인쇄다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은 연구자분들께서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사이즈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우리가 처음에 아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게 랩실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아트보드 사이즈,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사이즈가, 규격 사이즈가 그냥 일반 프레젠테이션 규격 사이즈일 겁니다. 뭐 16대 9라든지 상태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포맷을 만들게 되면은 논문 규격 사이즈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또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은 논문은 보시는 것처럼 한 콜럼, 두 콜럼, 세 콜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 파워포인트는 각각 동일한 슬라이드를 규격 사이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피겨와 두 번째 피겨, 예를 들어 첫 번째 피겨는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 보통 그림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결론은 먼저 앞에 보여주고 아니면 서머리 피겨를 뒤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페이지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폰트 사이즈가 만약에 나중에 이걸 다 출력을 하고 나면은 비율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주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미리 1대1 사이즈로 규격 사이즈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A4 사이즈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해상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프린트 스크린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PI 교수님들께서는 정말 연구실에 큰 대형 모니터를 가지고 이 정도 프린트 스크린 하게 되면은 정말 큰 해상도이기 때문에 해상도 얘기는 안 나오겠지라고 리비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용량이 대용량이 되어서 20메가가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연구 논문은요, 메인 피겨가 보통 한 7개, 8개가 되고요. 최근에는 서플리먼트 피겨라고 해서 한 10개, 뭐 1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업로드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사실. 지금 많이 이제 광 케이블로 상당히 또 빨리 올라가는 거 상태지만, 그래서 저널에서는 리뷰가 용량이 너무 커버리면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안 봅니다. 야,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냥 너 리젝이야. 정말 이거는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장롱생, 나는 그냥 용량이 너무 커도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리젝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들을 룰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논문 페이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 코로나로 임팩트 팩트가 상당히 많은 모든 그 국제 저널들이 올라섰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이후로 팬데믹이 끝나고 올해 6월에 임팩트 팩트가 발표될 때 많은 저널들이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페이퍼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저널에서 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아시아 그리고 한국 많이 페이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라든지 리뷰어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허들들을 가지고 이런 규격에 맞지 않으면 리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교수님께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중요해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면접을 보러 가는데 내가 거기 회사에 진정성이 있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에 그 회사에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최소한에는 내가 갈 때 단정한 자켓이라든지 외모를 꾸미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연구 논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글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피겨를 엉망으로 대충 구겨를 넣는다든지 팩트만 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다들 바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페이퍼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적에 제목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피컬 에스펙트를 보고요. 그다음 피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피컬 에스펙트가 잘 안 나오거나 피겨가 단정하게 안 나오면요. 읽기가 싫어집니다. 어? 진정성이 성의가 없네 생각하고 첫 번째 피겨부터 어, 그냥 패스. 정말입니다. 이거는 열의 열 다 교수님들 그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본인의 연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학회 저널에 많이 나가서 오프라인에 그래서 이제 학회 발표 기회를 꼭 가지고요. 그리고 포스터 기회도 가지고 그 외적인 많은 해외 연구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나의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를 계속 홍보를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혹시 기억하세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미국에 영화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내 영화에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작품을 임했는지를 많이 정치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내 편을 만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교수님들 중에는 해외 학회 발표를 정말 많이 다니십니다. 그리고 자기 논문을 어느 정도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어떠한 하이라이트 그림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요. 저널에서 너가 오늘 발표한 논문이 너무 주제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저널에 실어줄 수 있겠니?라고 오히려 역제안이 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전혀 반대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로 프린트 스크린에서 이미지를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 이런 벡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 지금 EPS라든지 그럼 WMF, EMF 여기는 빠졌지만 SVG 파일 이런 파일들을 잘 가지고 해상도를 좋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보게 되면요. 상단에 그 패널 라벨에 A, B, C 이렇게 있는데 가정을 해보자고요. 데이터는 어,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해에 그냥 연구를 꾸준하게 가다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다른 연구원이 진행을 하다가 잠깐 홀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데이터 스타일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왠지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자분이 얘기하신 얘기인데, 이 연구가 같은 연구인데 이게 흐름이 뭐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오해를 할 것 같아서요. 마치 다른 데로 어디서 가져온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좀 통일성 있게 하시면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가져가면서 이 패턴화돼가는 이 어떤 통일성이 있는 거를 많이 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 저게 그림화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지금 아래처럼 깔끔하게 정돈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 그것도 역시 방법은 있겠지만은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여드린 대로 벡터 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만약에 아마 그래프 같은 거를 그리신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사실 의학 쪽에서는 SPSS라든지 아니면 세스라든지 주로 많이 쓰는데 프리즘을 혹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연구원분들이 프리즘을 좀 많이 선호한다고 하고 프리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R을 또 아마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결론은 모든 통계 데이터들은 이제는 벡터로 많이 포맷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은 오토파지 저널에 등재되었던 다른 교수님 연구였는데요. 왼쪽에는 저희가 이렇게 비포 형식으로 되어 있는 포맷들을 어, 애프터로 제가 잘 정리를 했더니 저널에서 이렇게 선을 넣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독성 좋게 저희가 잘 정리를 했더니 거기에 덧붙여서 저널에 조금 더 가독성을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이죠. 이거는 가능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제출을 할 때 비트맵을 낸 게 아니라 벡터로 내서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저널들이요. 이제는 저널 자체 안에서도 저와 같은 이런 그래픽 회사와 MOU를 맺고 요즘 많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전문가들을 같이 섭외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널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요즘은 간혹씩 보면요. 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TIFF 300 DPI만 원했었는데 PDF, EPS 이제는 그냥 어도비 AI 일러스트레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사이언스라든지 셀, 네이처를 제가 가이드라인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그냥 요구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의생민 시스템, AI 하는 지금 그 랩들이 있는 곳인데 논문을 투과하다가 리비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되는데 리비전이 지금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거기서 저널에다 그러면 제가 PDF 파일이 올라가기 어렵다면은 혹시 그냥 AI 파일로 업로드를 한번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된다 그러면 그냥 보내든지 아니면 미리 보내든지 이 시간이 막 달려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 연구원은 일단 퍼블리시 잘 됐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지금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 연구가 굉장히 좋았던 연구였던 것 같은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기 랩실에서는 다 어도비 일러스트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포항공대 카이스트 다음 주에 제 카이스트 갑니다. 그래서 포항공대도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 예전에 한번 카이스트 랩실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 선생님 이거 피겨 이거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한 끗 차이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가는데 이게 일반화돼 가면은 이게 선의 경쟁이 이게 격차가 점점 갭이 좁아지게 되면서 참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연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비주얼라이징 시대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픽에 대한 이제 가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전문가들,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내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치 청기누설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얘기들은 그냥 잘 들으시고 아마 이게 녹화가 될 것 같은데 또 잘 기록해 두시고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닥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박사를 하거나 포닥을 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어, 그 마지막 리비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구 논문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리비전이라고. 거의 논문의 90%를 다 하고 10% 남겨놓았을 때의 리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리비전은 정말 아주 괴로운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이 피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제가 생각에는 한 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죠. 자,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아마 포토샵, 그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한다면 디자인 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디자이너들이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단점 얘기로 보자면은 컨비네이션 피규어는 다양하게 오브젝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고로 포토샵은 비트맵입니다. 그러니까 픽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리고 오브젝트들이 계속 들어가면요. 레이어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 직관적으로 이제 커서가 가져가면은 이 레이어에 따라서 따라가지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파워포인트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가 사실 벡터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즘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즘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 아이콘이 파워포인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캡처를 해놨었는데 그게 오늘 좀 못 찾아서 제가 부드러운 설명도 좀 죄송한데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벡터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가져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벡터화 시켜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제가 그냥 구도로만 설명드릴게요. 단적으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토샵은 정경색, 배경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전체적인 어떤 툴적인 설명은 제가 오늘 좀 많이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사실 유튜브에 튜토리얼 찾아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부분에서 꼭 필요한 툴들만 제가 한 번씩 다루거나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유튜브에 튜토리얼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툴을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오늘의 맥락은 개념을 익혀가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 활용을 해서 피규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지 어떤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코업을 해야 될지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연구자가 펄스트가 한다고 하지만은 PI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부분인지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토샵은 비트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픽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파란색 계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저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색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확대해더라도 같은 색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건 단적으로 예를 본다면 이 그림인데요.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 선으로 본다고 그냥 아웃라인으로 보게 되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방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S축, Y축에 점이 이어지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나더라도 전혀 해상도가 깨지지 않는 포맷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들은 다 점으로 되어 있다. 이 점으로 됐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항상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가독성 좋은 그런 형식은 어떤 형식일까? 저도 한번 그 10월에 논문이 등재되어 있는 셀 네이처 사이언스에 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정렬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겨 1에 있는 이 통계 데이터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회색 박스를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옆으로 약간 삐져나온 것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미니멀하게. 이제 그 반면에 어떤 것들은 보면은 공간적으로 어떤 그 여백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제가 건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전에, 집이 사람을 해친다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기서 보면은 건축물에 대한 바람길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환풍이 잘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지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그 바람길이 잘 돼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넓은 공간이 광화문이라고 합니다. 광화문은 굉장히 터져 있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통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바람길이 제일 많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요.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걸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10부연 연기를 한번 보냈더니 연기가 회오리를 치면서 그 공간에서 맴돌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피규어에다 한번 옮겨보면은 우리가 많은 컨비네이션 피규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피규어 1, 피규어 2, 이게 스토리텔링을 아마 하겠죠. 스토리보드 잡아가면서. 그러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피규어가 어떤 흐름을 놓치고 내가 어느 부분 것까지 내용이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연구자 스스로는 알 수는 있겠죠. 내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3자, 그리고 PI가 봤을 때는 야, 이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간혹 그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피규어 처음 원부터 1시간 내도록 넘어가지 못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그 대학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피겨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진짜 교수님한테 논문을 내기 위해서 한번 정리했다고 했더니, 가지고 와 해서 본문을 보지 않고 피겨만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모니터다가 노트북을 끼워놓고 피겨 원을 딱 보이는데, 설명해봐라고 하시는데, 피겨 원부터 막혀가지고 끙끙 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지적을 많이 당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패널 라벨 A에서 대한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뭐 B가 어디까지냐, 때로는 가끔씩 보면 왜 흐름을 끊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구겨 넣다 보면. 이게 마치 때로는 테트리스 하는 기분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프를 확대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단적인 예로 여백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잘 보기 좋게 해본 건데요.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딱 눈에 들어오네요. 사이언스의 피겨 4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간 맨 아래쪽 그 첫 번째 보면 R 부분 보면은 그래프 부분이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연구자도 아마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구자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구겨 넣어야 될지 아니면 삐져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다른 것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프가 데이터는 다르지만 다른 쪽의 데이터랑 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제가 한번 엿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그냥 한번 어떤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그냥 가지고요. 이것도 마침 제가 어, 데이터 논문들을 제가 다 PDF 파일로 다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PDF 파일로 다운받은 파일들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블럼은요. 연구자가 어떤 포맷으로 작업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 통해서 사이언스 연구자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자의 논문과 셀, 네이처의 논문들을 어떤 형식으로 포맷을 정리했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학 논문에 이제 등재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초벌돼 있는 그 피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독성 좋게 한번 제가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널 자체에서 또 저널 자체의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피겨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단계를 보게 되면 플로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살표가 조금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 교수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 중간 단계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걸 또 역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벡터 파일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보시는 거대로 논문의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격입니다. 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의 부분을 위의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셀에 내고 싶어 아니면 네이처에 내고 싶어 이렇게 타겟 저널이 이제 처음에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논문을 작업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혹시 나는 네이처부터 타겟을 하고 목표라고 할 거야. 하세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우연으로 아니면은 정말 연구 과제가 좀 더 그 지원이 좋아서 좀 더 스케일 큰, 좀 그래도 높은 저널을 일단 목표로 하고 진행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연하게 연구가 너무 잘 풀려서 와 이거는 정말 혁신적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죠. 교수님 반응과 여러 반응들이 나올 때 그러면 이제 자꾸 격상이 되는 거죠. 야, 네이처에 한번 내봐? 감히 내가?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진정성이라고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피겨를 정리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타겟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나온 대로 어떤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자마라는 저널이 좀 더,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인데, 거기에 저널의 스타일을 먼저 이 레퍼런스를 한번 확인을 한 거죠. 이런 유형이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어, 참고로 저희가 그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 예전에 유럽이나 이렇게 박물관에 가보면은 뭐 모네나 뭐 많은 그 유명 화가들이 모사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모사, 베껴 그림 그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겟 저널을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은 거기 등재되어 있는 논문들의 어떤 스타일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논문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스타일로 논문을 진행했는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야기를 할 때 서론이 너무 길면 지루합니다. 빨리 얘기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세상이 너무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부터 빨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근데 참 좋아했었는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최근에 글래디에이터 2가 지금 나왔죠. 러들러 스콧 감독의 영화인데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첫 번째 씬부터 전쟁 씬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막 말바꾸 소리부터 해서 대포 소리부터 해서 정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거든요. 그 감동이 계속 영화 내내 진행됩니다. 뜨겁게.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그냥 천천히 열을 올리면서 클라이막스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 그걸 못 견뎌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논문도 하나의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연구를 보다 보면,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센트럴 일러스를 한번 때리려 주는 거죠. 내 연구는 이런 거야. 라고. 그럼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반복론단에서, 그러면 이제 제로적인 측면에서 이 피규어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람이 페이퍼를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서머리에서도 한 번 더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앞에 처음부터 한 얘기가 서머리 피규어 여기 다 들어있어. 그게 요즘은 더 나아가서 그래피컬 에펙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메소드 컨클전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고로 셀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피컬 에펙트가 텍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그림으로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독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인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논문이 이러한 형식으로 같이 잘 정리가 되어서 퍼블리시됐던 연구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 바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중간에다가 저희 이제 MD 선생님 교수님께서 보충으로 한번 얘기하신 걸 제가 동영상 찍은 게 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쉬는 타임 다음에 한번 그분이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 내용인데도 그래도 그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삼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요즘에 이렇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좋은 거 알겠다. 그런데 어, 이게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달이 잘 되는 거는 파워포인트인데 내가 파워포인트를 건너뛰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많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이었거든요. 결론은 파워포인트 사실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아마 개인이 혼자서 연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교수님들과 좀 절친이거나 아니면 좀 더 가까이 있는 또 같이 가는 그 랩실들도 있을 거고 다른 기관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파워포인트는 많이 폴더를 이렇게 포맷을 교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나만 쓸 수 있다면은 다른 연구자들은 쓸 수 없으면 이게 보기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볼이라고 할게요. 스토리보드를 잡아갈 때는 파워포인트로 충분히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넘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면 되면 좋겠냐면은 충분히 이제 교수님한테 컨펌 받고 난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A4 사이즈 안에서 진행을 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파노라마식으로 피규어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컨비네이션 피규어를 여러분 정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저도 조금 전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던 논문들 보면 다 세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선생님들 중에는 컨비네이션 피규어를 정리하다 보면 가로로 정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폭을 줄이지도 못하고요. 세로로 내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처음부터 그 규격 사이즈를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을 해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시간 좀 더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천문이 이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넘어갈 때는 A4 사이즈에 내가 피규어가 어떻게 한 몇 컬럼, 그러니까 한 콜럼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전체에 들어갈 건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중간에 정리하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기서도 사실 메인 피규어가 선택을 됐지만 나중에 서플리멘트 피규어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로로 작업을 시작을 하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충분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PDF 파일로 변환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PDF 파일로 변환을 할 때는 안에 들어가는 통계 데이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벡터 포맷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림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 데이터들은 다 EPS, 뭐 PDF라든지 뭐 여튼 통계 포맷으로, 벡터 포맷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PDF 파일을 불러올 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래 보시면 여기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는 지금 아마 레인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all로 체크하시고 아래쪽에 보면 import PDF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반드시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이 체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 피겨를 뜯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저기 예. 커서가 안 보이는데 아, 커서를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커서 보이실까요? 안 보여요. 커서가 안 보이세요? 아, 커서가 안 보이나 보다. 네, 안 보이면 뭐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네, 이 커서는 보일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이게 될까요? 보통 이거 보입니다.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만들고 여기서 all로 체크하시고요. 아래쪽에 import PDF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해제를 하시면은 각각의 오브젝트를 다 뜯어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파워포인트에서 충분히 잘 정리했다고 하시더라도 PDF로 변환하고 계속 수정을 보완해 가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PDF 파일로 불러올 적에 아래쪽에 박스는 해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불러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A4 사이즈에서 여백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아트보드 툴이 있습니다. 마치 파워포인트 사진 잘라내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트보드 부분만 그냥 크롭하셔서 그냥 이렇게 추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티프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디트맵으로 추출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저널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인데 티프 옵션에 보게 되면 LZW로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이건 뒤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인베드 ICC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해제를 해제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LZW는 어떤 거냐면요. 압축형 티프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티프 파일이 내가 파일 포맷이 10메가다. 그러면 LZW를 체크하게 되면은 1메가 아니면 킬로바이트 정도 나옵니다.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의심이 들 정도. 이 정도 해상도가, 이 정도 용량밖에 안 되는데 괜찮나 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가시고 아래쪽에 인베드 ICC 프로파일은 리비전 때 같은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예전에 그 신경과에서 리비전에 왔는데 포맷을 인베드 ICC 프로파일을 해제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항상 그냥 건너뛰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항상 추출을 할 때 이게 자동적으로 체크가 돼 있었는데 아랫부분에 이걸 해제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인베드 ICC 프로파일이 뭐냐? 저도 한번 워크샵에 갔더니 이 그 화면 해상도를 전문하는 업체분이 저희가 한번 참여를 하신 분이셔서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데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그 색상 컬러 값을 초기화시키는 거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포맷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고로 저널에서 모든 저널들의 피겨들의 포맷을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포맷으로 맞춰서 세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인 걸로 제가 이제 그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도 제가 연구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항상 LZW 체크하고 밑에 있는 인베드 ICC 프로파일은 해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순간순간 이러한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은요, 나중에 꼭 봉착하게 되거든요. 저때 뭐라고 했는데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메모를 꼭 해두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해상도, 저해상도 부분들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 그 오리지널 파일이 해상도가 지금 고해상도로 확대했을 적에 이렇게 픽셀들을 볼 수 있는데 저해상도 상태에서 내가 픽셀이 이렇게 분할이 된 거 보면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아주 색상이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연구자 이런 경우가 있죠. 해상도 맞춰야 되니까 그냥 픽셀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포토샵을 좀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리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마치 사진인지 그림을 그리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게 나오죠. 이게 하나의 가우시안 블루를 먹은 것처럼 블루하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과 같이 이런 거죠. 픽셀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 픽셀들이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에 있는 반면에 위에 있는 픽셀은 기본적인 픽셀에서 더 분할해서 만들다 보니까 실제 있는 픽셀들의 해상도는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규격 폼에서만 맞춰주다 보니까 해상도는 높아지지 않고 용량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거의 끝날 무렵에 휴식 시간 때 제가 한번 보면서 나중에 바로 시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로 이제 벡터하고 비트맵에서 단적인 예를 보자면은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 이미지나 뭐 그림 이미지 역시 포맷들이 이렇게 픽셀로 되어 있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벡터 이미지는 전혀 해상도가 깨지지 않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 그래프를 봤을 때는 극단적인 차이를 준다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가시안 블루를 먹은 것처럼 블루하게 나온 반면에 이렇게 점으로 돼 있어서 전혀 해당되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간혹 이제 저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색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색약 부분까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신경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여기서 피해야 될 부분인데 빨간색과 초록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데이터를 보여줄 적에 색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이 우리가 보는 이 색상 값이라고 한다면은 이 색약이 있는 부분들은 초록색하고 빨간색 색깔이 거의 이게 이 비교가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초록색과 갈색이라든지 그러니까 노란색과 초록색이라든지 이 지금 보면 특히 짙은 파란색하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 바탕으로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래프에 색을 넣을 적에 어, 같이 있는 색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 어떤 그 이미지, 이제 픽토그램으로 만든 거하고 아래쪽에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색약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 변경을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비해서 모양을 조금 더 다르게 줌으로 해서 이 색약이 있다 하더라도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아래쪽인 그래프들은 점선을 주는 것도 또 방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컬러로 갔을 경우에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구분이 전혀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컬러로 그래프를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그레이스케일로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해서 선과 패턴으로만 가져가더라도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넣지는 않은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나요? 없군요. 그래서 패턴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주거나 점선을 주거나 그다음에 질감 패턴을 주는 거, 격자를 준다든지 그리고 그 간혹은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 블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한번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토너를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레이스케일로 하는 게 자연 환경에도 기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게겠죠. 토너가 정말 블랙으로 계속 한없이 쓰다 보면은 토너가 빨리 닳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그레이스케일로 좀 많이 명도를 낮춰서 이제 논문 피규어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다 보면 훨씬 더 토너를 전략할 수 있는 것처럼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규어를 만들 때, 그래프를 만들 때 이런 색상 명도의 부분들도 좀 더 인지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한번 그 미국 대선에서도 이렇게 색양인들도 위해서 이 칼라를 넣지만 거기에 빗금으로 이렇게 패턴화해서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논문에다가 적용해 본다면 그것도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인트에서 피겨를 정리를 하는 방법을 진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7.5 dpi, 7.5 dpi, 7.5인치 기준으로 해서 잡았더니 300 dpi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변수가 뭐 방법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1차원적으로 진행했을 때 DPI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압축용으로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용량은 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진행을 했더니, 하나는 LZW를 압축을 했거나 압축하지 않은 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용량이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10메가죠. 이거는 1메가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인트에서 충분히 작업을 하시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진행하기 좋다. 이건 한 번 더 들어갔네요, 제가요. 이 포맷들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D, TIFF, JPG는 비트맵이고요. 벡터 파일은 AI, EPS, SVG. SVG 파일을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협업이나 코어로 연구를 하실 때 이제 그 의학 쪽 연구를 혹시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심평원에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계를 온라인에서 이제 심평원에 접속을 해서 통계를 돌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EPS를 벡터 파일로 받으려 했더니 거기서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SVG 파일로 공문을 보냈더니 요청을 했더니 또 그거를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폼에 따라서 이게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포맷들은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어도비를 입문하게 되면 파워포인트가 똑같은데, 아니, 포토샵과 똑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패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펜툴이라든지 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한 부분들만 처음으로 시작할 때 피규어 정리할 때 쓰시면 되는데, 제가 딱 요렇게만 제가 딱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쓰시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에다 유튜브에다가 셀렉션 툴이 어떤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어떤 거예요? 한번 검색만 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유튜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요 부분들은 저희 넘어가도록 하는데, 단적인 예로 하나만 꼭 말씀드린다면은 이 중에서도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 그다음에 아트보드 툴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활용은 되니까요. 요거는 단축키인데요.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캡처해 두셨다가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냥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충분히 익숙해지게 되실 겁니다. 왼쪽은 윈도우, 오른쪽은 맥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앞에 그 단축키에 대한 내용들인데, 요건 제가 그냥 부록처럼 넣어놔뒀으니까요.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이거는 파워포인트 똑같은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냥 고정하게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건너가고, 통계는 세스가 맨 마지막으로 통계가 벡터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통계들은 예전에는 프리즘이 나오기 전에는 시그마 플롯이라는 것들이 한때 조금 유행했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아마 프리즘이나 R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 쪽에서는 SPS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나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요거는 그냥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넣어뒀으니까요. 요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19 버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형태. 근데 20 버전 이후로는 아예 IBM이 인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벡터 파일이지만은 글자가 그냥 벡터로만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짚고 넘어간 이유가 그 앞에 좀 전에 이제 사이언스라든지 네이처, 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글자를,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포맷으로 그대로 둬라. 벡터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깨진 형태로 제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시연을 나중에 보여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R에서 추출한 방법을 제가 넣어뒀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항상 변수가 항상 따르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험을 하더라도 항상 변수가 따르지 않습니다. 피겨 정리도 항상 변수가 따릅니다. 내가 충분히 아트보드를 잘 정리해서 파워포인트에 넣고 PDF로 만든 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불러왔는데 추가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PC에서 이미지를 넣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파란색으로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게 뭐지?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뭔가 계속 끄름직한 거죠. 이게 뭐냐면 항상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들은 항상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어떤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게 이게 파란색 X가 뭐냐면요. 링크가 돼 있다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학회 발표를 하러 가기 전에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텍스트를 정리할 때, 나 이 글자 폰트는 좀 새로운 걸 좀 써서 좀 멋지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 우리 되게 피해야 될 부분이 발표 슬라이드는 기본 폰트로 이용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교수님들이나 뭐 연구원 선배들 분들이나 이유가 새로운 폰트를 썼다가 학회에 갔는데 발표하는데 글자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폰트를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는 그 옵션이 있는데요. 존속 기능이 있습니다. 옵션에 보면은. 그러니까 폰트를 내가 설치하지 않더라도 내 개인 PC에다가 진행할 때 존속 기능이 있어서 그 존속 기능을 체크하게 되면은 그 폰트가 그대로 그 폰트 파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같이 존속 기능이 여기도 있는 겁니다. 상단에 인베드라고만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X 모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카피 앤 페스트만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라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파워포인트와 같은 방법이거든요. 파워포인트 사진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복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컨비네이션 피겨, 그러니까 클리핑 마스크 효과인데 이거는 하나의 마스크 효과입니다. 그래서 고로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잘라내는 효과는 마스크 기능이 그냥 거기 안에 프로그램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두 가지 크롭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도형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사진 이미지를 4차원 공간을 보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크롭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완전히 영구적으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튜토리얼 한번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미 넣었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드리면 어려운데, 이거는 뭐냐면은 좀 전에 클리핑 마스크 효과를 가지고 이미지를 어,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효과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강의 요 정도에서 한 1달러 할 건데요. 온라인은 정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겨의 여백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 온라인 툴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효과 중에 파워포인트와 똑같은 효과가 있지만 동일하지만 거기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락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키가 있어서 오브젝트들을 하나를 고정시키고 그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정리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피겨는 거의 1분 안에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손쉽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지 모르겠네요. 그건 한번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터 사이트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다 정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같이 넣었고요. 한번 보시고 그냥 아마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145 DPI를 300 DPI로 값만 넣어주면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하이 퀄리티를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아마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파워포인트를 충분히 그냥 작업을 하고 TIFF 파일을 변환했는데도 레졸루션 값이 안 나올 때는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값 300dpi를 인위적으로 그냥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좀 높은 저널에 갈 때는 정말 벡터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어, 그때까지 시간을 내가 좀 훈련이 필요한 시기를 거쳐갔을 때 사이트가 좀 효과적인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어,
앞에 똑같은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사진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아니 빼려고 하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질적 연구에서는 다루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의류가 아마 그 가이드라인에도 이제 어떤 데는 연구 윤리로 나와 있는데 사진 이미지는 감마를 손대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쓰이게 되냐면요. 리비전이 왔을 때. 리비전에 왔을 때는 리뷰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겨에 색상 값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옆에 개조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논문 주제에는 전혀 문제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조화롭게 맞추기 위해서 색을 좀 보정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사진 이미지를 만지면 그건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은 감마를 손대지 마라. 제가 예전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학술대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잘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예전에 뭐 아산에 있는 또 연구원 선생님께서 감마는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해도 되나 해서 제가 한번 조금 그때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요. 아, 손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시일이 별로 얼마 되지 않아서 리비전이 왔는데 요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좋은 효과가 있는 거는 저도 연구자는 알아내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네 가지 어떤 색상을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것 중에 레벨이 굉장히 손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손 간단하게 만지면은 금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피규어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논문 투고할 때 다양한 파일 형식이 가능하다고 할 때 PDF, TIFF, JPG 등 바람직한 파일의 포맷은 어떤가, 형태가 무엇인가.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널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포맷을 PDF 파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PDF를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들어간다면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익스포트한 추출한 PDF 포맷인지 아니면 포토샵에서 추출한 PDF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 파워포인트에서 추출한 PDF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유가 포토샵 그러니까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포토샵에서 PDF 파일로 추출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거짓으로 벡터로 되어 있는 비트맵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어온 것들이 물론 이제 벡터가 들어온 것도 있으신 분들 그건 제가 사실 좀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그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포토샵에서는 PDF 가져가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1순위로 본다면은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즘을 좀 쓰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다행히 프리즘에서 통계를 돌린 거를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 된 거를 이제 피겨에 내가 정리하고 있는 파워포인트에 배치를 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벡터로 들어오기를 합니다. 네, 그 방법이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하이 퀄리티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파워포인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 뭔가 이 갈증을 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파워포인트는. 그리고 굉장히 느리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PDF 파일을 변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PDF 파일을 사실 가장 제가 권장해드리는 포맷이긴 합니다. 이유가 EPS를 제출을 하기도 하고 SVG 파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제출하기도 하는데 지금 방금 거론한 포맷들은 어, 그래픽 툴 프로그램이 없으면 포맷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번 구글에다가 EPS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이트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는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뭐, 뭐냐더라? 5메가 이상은 뭐 볼 수가 없다. 용량 제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연구자들과 같이 이제 할 때는 죄송합니다. PDF 파일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내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했던 원본을 만약에 그 유실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PDF 파일로 변환했던 PDF 파일을 갖고 있으면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오면은 내가 그 파일을
어도브 AI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해두기도 하고 다시 원본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큰 대사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실험 결과 사진 파일을 처음 저장할 때 형식을 티프 파일로 형식으로 그게 아무래도 좀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을 적에 비율을 일단 로우 데이터니까요.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크게 찍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거기까지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최대한으로 로우 데이터는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날짜 적어놓고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최종 파일, 최종 파일, 도대체 최종 파일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말 급박할 때 자료 찾을 때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정말 박장대소합니다. 정말 최종 파일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가는 그런 실수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잘 카테고리 분류를 잘 해놓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아마 연구자분들이 또 잘하신 분들이 그런 거 팁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 피겨를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해두면 그것도 정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빨리빨리 넣고 변경하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티프 파일 저장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연구 결과를 과장,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가독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노하우 팁.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어가지고요. 이거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마 좀 오래됐습니다. 호흡기 내과의 저희 이상훈 선생님 논문이었는데 그냥 그 타임 테이블이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근데 지금 보면요. 뭐 저게 어땠어? 저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급박하게 이걸 그냥 가지고 오다가 요 단계별로 제가 이걸 바꿔갔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빠져가지고 그냥 구도로만 설명드리면 일단은 어 최대한으로 이러한 그 피겨는 미니멀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 반복적인 텍스트는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생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피겨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텍스트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연구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텍스트를 생략을 할 거냐, 줄임말로 갈 거냐, 아니면 풀어서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프들이. 그러면 X축하고 Y축의 텍스트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산만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최근에는 정말 미니멀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피견만 텍스트만 적고 그 뒤에 거는 패턴을 보고 이해하게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안과 연구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다 보면은 시간적인 텍스트 지금 HR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생략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박스가 나와 있는데 저게 박스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리고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각적인 작업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단락단락하게 그냥 세로로 지금 걷는 선들이 꼭 저렇게 동일한 선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래처럼 바꾸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군더더기가 있는 부분들은 미니멀하게 빼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연구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위에 있는 이미지하고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훨씬 더 눈에 들어오나요? 물론 테두리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뺀다면 어떤 게 훨씬 더 눈에 들어올까요?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부분들은 텍스트는 생략을 하고 시간을 맨 오른쪽 끝에다가 넣어서 그냥 정리를 한 부분 그리고 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금을 넣어준 부분들 여기서 또 만약에 더 다룬다면 더 깔끔하게 또 다른 버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독성 좋게 할 수 있겠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맞는 거죠, 제가.
예.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이미지나 파일을 최고 해상도로 워드에 옮기는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전에 한번 서울대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게 서브미션 할 때 항상 피겨를 업로드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워드에다가 다 넣어서 투고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마 저널마다 그런 성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포맷을 형태로 갖추어서 티프 파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제 또 질문인데, 그 저널의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 2메가 이상 높게 처음에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초볼로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저널에서도.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좀 자기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 내가 심사원이다. 내가 연구원에서, 내가 리뷰어다 생각했을 때, 이제, 뭐야, 페이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피규어를 열어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용량이 너무 크면요. 그러면 이게 기다리는 이게 한계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프 파일로 낮게 하고, 고해상도로, 어, LZW를 압축해서 가져가면은 워드에다 안착시키면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많은 경험이 있지 않아서 아마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 가져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클리핑 마스크,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미지 파일을 USB 연결하지 않거나 다른 컴퓨터에 편집하는 경우 사진 파일을 불러오지 못한 인베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베드 시키거나 레스터라이즈를 시켜봤는데 해상도 떨어지. 이게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예전에도 그렇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벡터이잖아요. 근데 비트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진 파일은 비트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포맷은 사실 티프가, 그러니까 그 벡터 파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저널에서 권장하는 이유는 어, 걔네들도 이제 자기네 성향의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전체 포맷을 변환시키기 위해는 비트맵으로 되어 있는 머지로 되어 있는 사진화되어 있는 거가 아닌 벡터로 되어 있는 기반으로 편집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벡터 파일을 많이 권장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실은 사진이 해상도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그러니까 포토샵을 한번 거쳤다가 그 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같이 불러오면은 색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까지 그게 느껴지신다면 상당히 꼼꼼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그 대세에는 사실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용량이 너무 크면요. 아무리 이제 컨비니언스 피규어를 용량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널이 10메가 이상은 안 되는 규정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량이 줄인데도 불구하고 10메가가 넘어간다면은 사진 이미지에서 한번 줄여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한번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은 포토샵에서 A4 사이즈 열어놓고 한번 거쳤다가 한번 다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넘어오면은 어, 이미지가 약간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큰 대세는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해상도가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어, 활용을 해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법적인 그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막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프리즘과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나선 파워포인트를 옮겨놨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초볼에서 최대한으로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즘에서 내가 만약에 X축, Y축의 보통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정리할 때 데이터가 선이 잘 두드러져야 가독성이 좋아야 되는데 나와 있는 가이드에 대한 Y축, S축에 있는 그러니까 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거나 굵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추출하고 난 다음에 벡터 파일에서 정리하려면은 아마 여러분들 입문자에서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초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저널에서 선 굵기를 그러니까 웨이트 값을 한 0.28인가 그럴 거예요. 0.265인가 그런데 그건 제가 나중에 시험 보일 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가독성이 좋은지. 그래서 저는 보통은 0.3 정도, 미니멈이 0.3이고요. 맥시멈이 한 1.5, 1 정도 씁니다. 그 그래프 특히 선을 쓸 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저널에서는 미니멈 6폰트입니다. 컨비네이션 피겨를 하다 보면은 텍스트가 가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끼워 넣다 보면은 텍스트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사진 이미지가 되면은 텍스트를 나중에는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글자들은 나중에 그냥 겹겹 쌓다 보면은 이미지가 텍스트가 통일성이 없고 너무 줄어들어서 텍스트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컨비네이션 피겨를 정리할 때 6폰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5폰트는 너무나 내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맥시멈이 한 12폰트인가 16폰트일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8폰트, 9폰트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컨비네이션 피규어는 너무 텍스트가 많을 때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저널에서 네, 사용하는 권장하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이거는 그 저널 가이드라인을 항상 반드시 보시는 게 좋은 게 어떤 저널에서는 본인 그 특정 저널에서 가이드라인 중에 그 이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색을 지향하니 이 색에 조화롭게 활용을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범주 안에서 쓰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타겟 저널에 맞추어서 거기에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고 아까 제가 그런 예시를 보여드린 그대로 여기는 뭐 노란색이나 아니면 파스텔 톤을 많이 쓴다 하면은 그런 색상을 맞추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내가 어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색 조화가 좀 없어서 조예가 없어서 좀 이게 어떻게 색을 맞추기 어렵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색 이미지를 좀 전에 그 타겟 저널에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색상을 스포이드를 찍어서 색을 팔레트를 개인적으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임의로 그 저널에 이제 많이 등재되어 있는 보기 좋은 저널을 하나 그 페이퍼를 선택을 해서 거기 색상 값을 스포이드 값을 찍어서 그건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클리핑 마스크 기술을 말고 사진을 일정 크기로 잘라내는 이거는 뭐 이런 거죠. 클리핑 마스크를 내가 규격 사이즈를 맞춰놓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에 있어서는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딱 뭐 센치를 규격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항상 이미지를 한번 줄이고 나면은 이게 확대를 하게 되면 픽셀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두고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제가 죄송하지만 그냥 구두로만 얘기해요. 이게 생각보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가능하다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방법적인 것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드릴게요. 클리핑 마스크 방법은 또 장단점이 있죠.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마 마스크 기능이다 보니까 여백의 데이터가 더 잡아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R에서도 PDF라든지 뭐 메타 파일을 저장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별히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벡터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여러 포맷을 형태로 아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R에서는 이제 WMF도 있고, EMF도 있고, SVG도 있고, 또 PDF, EPS 다 있기 때문에 메타 파일로 저장하는 형태대로 아마 여러 그 옵션 형식으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까지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게 왜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세스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던 세스가 이제 벡터로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기술을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를 보면은 이쪽에 벡터로 가는 방법들이 이제 대세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채널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작에 검사하는 사이트,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신데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냐면요. 요거는 바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바로 이어가면서 그래픽카드 스위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추가 질문인데, 셀볼 커브 등 그래프 관련 데이터를 많이 접하곤 하는데,
그룹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범주 수정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 깔끔한 요 부분은 서바이벌 커버, 그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왜 데이터를 상반된 데이터들을 같이 놓는데 어떤 데이터는 상당히 낮은 데이터에서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Y축 눈금이 똑같이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키 높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이제 그 A 데이터를 똑같이 B에 맞춰서 확대를 하는데 Y축의 눈금을 생략하는 거죠. 그건 제가 그냥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질문하는 부분과 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그냥 박현 교수님께서 그 질문 주신 거 보면은 어,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레벨을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어두운 톤, 그다음에 중간 톤, 그리고 밝은 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극명하게 색깔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한번 저도 그냥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색상 값을 내가 이렇게 먼저 영역을 이렇게 잡고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건 지금 그동안 쭉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역시 아무래도 이제 밴드가 비트맵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역시 어도비 포토샵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극명하게 밝은 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피처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색을 조금 만진 게 아닌가라는 조금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부분이 로우 데이터 자체를 한번 가지고 본 거나 그다음에 내가 최종으로 만지고 난 다음에 봤을 적에 이 구간이 이 튀는 구간이 있는 건지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그러면 지금 아래쪽의 이미지도 똑같으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구간에도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부분만, 그레이스케일 있는 부분만 이렇게 보면 차이가 다르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런 거 부분들은 요것도 역시 조금씩 만진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구간 끊겨지는 거는 사실 제가 잘 보지 못했거든요. 밝은 구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근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밴드는 이런 부분들은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씩 만지는 게 굉장히 안 만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 윤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는 구간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점점 연구자분들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아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밴드를 이렇게 내릴 적에 간혹은 이걸 또 잘라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추가되는 단백질을 또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연구를 또 컨비네이션 피규어를 정리하다 보면 또 그 부분을 또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또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교수님 질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차이들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로우 데이터가 있다면은 우리가 사진을 만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면은 앞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 부분을 아시게 되면 나중에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적에 밴드를 조작했는지, 그러니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조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래피컬 앱스트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제가 이것도 역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픽 앱스트랙트. 최근에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정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분야에 들어왔고, 이런 분야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는 이제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뭐 지금 생화학 교실에 있는 뭐 박현 교수님, 또 여러 또 이제 본교에 이제 그 생화학 화학 쪽
특히 화학 쪽, 그래서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말 우리 국내에서 활발하게 연구하는 쪽에는 의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그 비주얼라이징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연구 논문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피컬 애스펙트,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 서머리 피겨, 그 다음에 스냅샷, 키 피겨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논문을 함축적으로 한 장의 이미지로 요약된 내용으로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주류를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이러한 영상 매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는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하면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대의 경우는 그 연구 채널 하나 만들어서 연구를 요약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역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연구도 같이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 형식으로 연구 지속가는 부분들, 사이테이션을 높여가는 방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연구를 통해서 그 분야의 연구를 계속 키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파생돼서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필요한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아트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커버 아트가 요즘 또 많이 또 대두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이처라든지 셀, 정말 내노란 특히 어드밴스 저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널이 소식지 나올 때마다 표지가 어떤 저널이 표지가 됐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표지에 선정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 과제를 이제 선정이 될 때도 이런 커버 아트가 정말 좋은 저널에 등재된 것들을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스타트업을 진행할 때도 이러한 엔젤 투자를 받을 때도 커버 아트를 내세우면서 훨씬 더 좋은 반응들을 받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내에서 CMH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이 CMH 저널이 지금 현재 제가 커버 아트를 계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진행하면서 보시면 되게 정말 놀라운 그래프를 보시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또 4점대였어요. 19년 그 사이 때.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코로나를 반등했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득을 본 상태에서 올해에는 떨어져야 되는데 아메리칸 간학회 저널보다도 훨씬 더 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갔더니 지금 제가 먼저 한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임팩트 팩트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오바된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이 점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반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의 어떤 그 좋은 연구에 사이테이션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그래피컬 애스펙트, 그다음에 커버 아트가 이런 저널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 동시에 이런 파생되는 어떤 이런 컨텐츠가 많이 양상되고 있는데, 일단 메디컬 쪽에서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항상 의료 임상 관련된 채널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대한 채널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오면서 이미지를 검색을 할 때 언제부턴가 논문 검색 채널이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저는 유튜브가 앞으로 저널 유튜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널이. 마치 저기 어린이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연구가 이제는 검색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넘어와서 유튜브 자체에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구 채널이 분명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아니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GI라는 저널에서 참고로 그래피컬 에세트가 처음 생겼을 때요. 가도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피컬 에세트가 좀 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016년도에 나오기 전에 한 2008년, 9년 당시에 배너 광고가 있었습니다. 배너 광고. 저널에서 요구했던 게 메인 피겨가 6개, 7개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한 해상도를 낮추어서 온라인에 올릴 거니까 본인이 이미지를 그것도 시키는 거죠. 이미지를 낮춰서 배너로 제출하라 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피컬 에펙트가 지금 이제는 옵션에서 필수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특정 저널들은 연구윤리 강화로 영상 인터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가독이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에는 영상으로 넘어갈 기반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버 아트를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까 하고 만든 겁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되네. 이게 그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펜으로 넘어야 되네. 아, 이게 이런 거였군요. 제가 이렇게는 안 써봐가지고요. 아, 어,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뭔가 문제,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셔서 너무 안타깝는데요. 음, 카메라, 카메라가, 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좀 변수네요. 이거 재밌는 걸 제가 많이 넣어놨는데, 이렇게 볼까요? 잠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파일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제가 그 PDF 파일 변환하고 파워포인트 용량 때문에 제가 바꿨는데, 제가 즉석에서, 이건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음, 제가 대한 간악회에서 발표했던 팸플릿에서 즉각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잠깐만요. 영상에서 이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보니까 요 정도만 보여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네, 요거 YMJ크는 빼고, 네, 네,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냥, 그냥 별거 없습니다. 커버 아트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그냥 재미있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쇼츠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그래픽컬 에펙트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네. 제가 소리는 다 껐는데요. 연구를, 내 개인 연구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쉽게 그냥 마치 눈으로 떠먹여 주는 거죠. 본인의 연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으로 1분 미만으로 줄여서 보여주는 효과를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아직 넣지 못했는데 쇼츠 형태로 세로로 이걸 진행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런 것들이 유튜버나 채널에서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내가 발표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퍼블리시돼 있는 논문들의 펀메드를 검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컨텐츠로 활용해서 내 연구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마치 경제 쪽에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나는 쉬고 있는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더라.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나의 연구의 컨텐츠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이유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방송 3사가 이제는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거의 사람들이 실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고 아니면은 이제 뭐 예약해서 보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게 파급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트위터 X로 유입되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펀메드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왔다면은 지금은 노출되는 우리는 이제 사실 국내 사람들은 트위터를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요. 여러분 링크드인 꼭 하십시오. 지금 대세는요. 지금 링크드인이 지금 너무나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링크드인 쪽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그다음 본인의 어떤 CV를 아주 투명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촌이라든지 2촌, 3촌까지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X를 원했던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어 마크 주커버거가 만들었던 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문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으로 하시는 제 아시는 지인께서 선생님 지금 링크드인 지금 대세입니다. 지금 링크드인으로 지금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으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어, 예전에 한번 해외 학술 쪽에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하는데 뭐를 보냐면요. 본인의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해외로 나중에 학위를 다 끝나고 해외로 이제 뭐 연수를 가거나 뭐 포닥으로 갈 경우가 생긴다면 본인에 대한 그동안 해왔던 이력들을 볼 적에 뭘 보겠습니까? 링크드인을 꼭 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그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연구하고 연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두는 것도 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그 건너에 앞으로 여러분들 맞이할 연구소들은 여러분들의 이력을 보는 데서 굉장히 크게 생각할 겁니다. 이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링크드인 오늘 기억하셨다가 가입을 안 하셨다면 꼭 가입하셔서 진행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미국, 그리팅, 예, 미국 비자 받을 때도 예. 링크드인이나 이런 그 페이스북이나 그 아이디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유가 그런 뭐 젠더라는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좀 위험성이 있는 어떤 부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그걸 관찰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평상시에 활동하는 걸 그걸 갖다가 우회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 행사나 연구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그 건너서도 또 보거든요. 이 사람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 좀 객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너무 중요하다,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픽칼 앱젝트를 한번 조사를 했더니 그래픽칼 앱젝트를 진행한 저널과 하지 않은 저널 그리고 저널한 저널을 보면 1년, 2년, 3년마다 임팩트 팩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인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지금 생성 AI까지 쓰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이미지 보여주는 대로 어,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적에 사실적인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림은 우리가 상형 문자처럼 기호학처럼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호학처럼 초록색 원에다가 초록색 색깔 나무 모양을 짝대기만 넣더라도 나무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빨리빨리 꼭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록을 보는데 내가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상당히 가독성이 떨어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픽토그램, 이러한 형식을 보려면 훨씬 더 이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 파급력이 클 뿐만 아니라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을 본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가독성이 높고 그다음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순서대는 위에서 아래로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이 이렇습니다. 해상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타임 뉴로만 글자체를 좋아하십니까? 피하십시오. 연구를 하실 때는 예쁜 글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독성 좋은 걸 좋아합니다. 오딕체 형태. 그런 거를 보통 폰트는 산세리프라고 합니다. 삐쳐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 두께로 글자가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무료 폰트가 에어리어 폰트고요. 그 다음에 유료 폰트가 헬베티카 폰트. 아마 여러분도 혹시 테드 아세요? 테드? 테드 로고가 헬베티카 폰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폰트는 유료 폰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냥 에어리어 폰트를 쓰는 게 낫고요. 그 외의 저널 중에는 간혹은 산세리프 중에 유료 폰트를 원하기도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리어 폰트로 또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그런 부분들을 꼭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보십시오. 여기서 사실 연구자들이 꼭 고민이 생깁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저널이 이제 셀이었어. 셀 저널은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입니다. 그런데 타겟 저널 리젝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래픽을 했을 때 다시 해야 되는데 아트보드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템플릿이 있는 저널과 템플릿이 없는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AI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픽칼 엑스트가 언제 생겼냐? 16년에 언어리스 오브 서저리라는 저널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저널을 보고 많이 모방해왔습니다. NEJM, 자마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널들은 뭐 BMJ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가기도 하고 포스터 형태로 가기도 하고 란셋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간단하게 놓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픽 레트는 참고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영구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속도, 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기류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픽 레트는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토그램 형식으로 그냥 블랙 앤 화이트처럼 보여주는 형태가 있고, 반면에 이렇게 데이터도 들어가고 여러 형식으로 보여주는 형태,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연구의 이미지 하나 바탕으로 해서 가져가는 형태. 국내에 아무 제가 아무래도 좀 의학적이 있다 보니까 그 지금 보여드린 저널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90%를 제가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저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논문을 요약되는 형태로 테이블을 타이틀을 넣고 아니면 논문 제목을 넣거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그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는 온라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문 안에 이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퍼가 이제는 이제 오픈 어세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 어세스로 넘어가는 건 말 자체가 뭐냐면 사이트에서는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유료 저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는 인용 지수 때문에 이제는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방하고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픽 레이트가 너무 필요해지고 있고 요약된 연구로 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흩어 뿌려져 가고 있는데 출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널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아이디를 요구하는 저널인 반면에 어떤 저널들 같은 경우에는 DOI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YMJ나 그다음에 가나케 지금 제이캠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널들의 이미지를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장학문외과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SPD라고 따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고 어느 만큼 독자들을 받는지 어느 만큼 다운을 받았는지 사이테이션 얼마큼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이제 어떤 진행 과정들을 노출시키고 있고 어떤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저널에서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브로그로 넣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 보고 따라 하십시오라고 제가 넣었는데 제가 아마 짧게만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가면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넣었는데 파워포인트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파워포인트에서도 색깔을 보정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벡터 파일 중에 그 SVG 파일을 가지고 색상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기억하시면은 좋다. 이거는 이제 급박하게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나 제가 그냥 어, 예, 캡처했거나 넣었던 거고요. 이렇게 급박하는 경우가 그래픽 리스트는 길게 안 갑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위터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래픽 리스트를 빙자한 그러니까 뭐 바탕으로 둔 그래픽 리스트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카툰 형식으로.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30분 만에 작업을 했거든요.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오렌더, 프리피 이런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저도 역시 이쪽을 분야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QR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보시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 MID에서 이제 올해 그 KSBNB 학회에서 런칭을 처음 시작했고 인포그래픽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다 이미지 파일들은 바이오렌더하고 좀 다르게 온라인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다운받아서도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어서 만약 랩실에 교수님이 연구비가 여유가 있다면은 가입을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쓰십시오. 일단 뭐 물론 이 라이센스는 1년씩 이제 구독제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러 형태로 쓸 수가 있으니까 출처는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앞에 사이트 보면은 출처는 항상 피겨에 레전드에 표기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디팅 툴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뒀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 업로드도 할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가 무료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달리는데 시간이 많이 제한적이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AI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성형 AI는 지금 현재 비트맵으로 미드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스테이블 디퓨저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번에 한번 이벤트 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은 실험해보진 않았는데 생성 AI까지는 해봤습니다. 벡터로 됩니다. 벡터로.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비트맵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벡터로 바꿀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세 가지 형식 유형으로 벡터 이미지로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포토샵이 아니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대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처음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벤트하고 생성 AI로 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굉장히 칼을 많이 갈고 오래 보여줬다. 그래서 좀 툴로 한 번 더 팁을 더 알려드리면 벡터 기반에서 3D로 구현을 할 수 있다. 내가 정면으로 그림 그린 거를 돌려서 3차원으로 ISO 매트릭 형식으로 입체화된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기술이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빨리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합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군요. 이거는 따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림 못 그리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템셀에 대한 어떤 그래픽 아스펙트가 미드저니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연구 윤리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가 이제 조작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됐다, 도래했다. 왼쪽에 이 연구는 2024년 최근에 올해 이제 신년에 좀 나왔던 연구인데요. 왼쪽에는 실제 연구고요. 오른쪽은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언뜻 보면은 오 하다가 보면 아 하게 될 건데 이게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미드저니가 처음 나왔을 때 손이 굉장히 계승망측하게 나왔지만은 이제는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거든요. 기술은 우리가 정말 아니한 생각을 가질 무렵에 벌써 추월을 하고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죠. 컨펌을 해야 된다는 부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연구에 있어서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 예를 들어 어떻게 소통할 건지. 이게 한 에모리 대학에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이 연구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인 겁니다. 소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을 해야 되고 정의를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로가 가지고 담금질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마무리까지 서미션 하기 전까지 끝까지 결과물을 맞춰가는 거죠. 이건 상호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디자인 싱킹을 해가야 된다. 이게 카피라이트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 진행 단계 방법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맞춰가는 형태가 어떠한 비주얼라이징의 부분에서 아주 근본적인 형태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요. 네, 제가 아직 여기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지금 의과대학에서 제가 이제 쇼츠 강의들을 제가 앞으로 넣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업로드 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피겨 쭉 강의했던 부분들을 짧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을 하려고 할 거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저도 지금 이제 사실 코너에 몰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좀 내려놨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다 가기 전에 한 40편 정도는 올려야 돼서 하여튼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연구하시는 데 많이 팁이 될 것 같고 레퍼런스는 제가 쭉 앞에 거론했던 논문들입니다.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시연을 보여드린 부분들 시간 좀 짧아서 너무나 아쉬운데 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